자, 14강 들어가도록 하죠. 자, 14강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분양과 후분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이 옛날에는 출제가 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가려는 취지가 약간 있어요. 매스컴을 보시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에 처음 떴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그 분양가 규제가 있었잖아요. 분양가 규제가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들어서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건설회사 악화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입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건설회사들아, 우리 선분양을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선분양과 후분양이 이제 들어온 거죠. 자, 선분양은 우리가 팔고 짓고요. 모델하우스에서. 자, 이건 짓고 파는 거거든요. 그 선분양은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냐면, 선분양은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 아파트를 이제 판매합니다. 분양을 해요. 우리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3억으로 이제 분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1,000만 원 계약금 내고 중도금, 우리가 10%니까 3천만 원 내고 1,000만 원 중도금 잔금을 내다 보니까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 자, 선분양은 책에 있지만 이자와 부도위험을 소비자가 안고 갑니다. 근데 얘는 짓고 팔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지려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와 부도위험을 공급자가 안고 가는 거죠. 공급자가. 근데 형식적으로는 공급자가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파니까 분양가에 전가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 선분양은 이제 팔고 짓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벌어지냐면, 자, 계약할 때 입주 시점에, 우리가 계약할 때 처형 시점하고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생기다 보니까 이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죠. 투기 가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짓고 파니까 그 투기 가수요가 줄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선분양은 겸허주택이 필요해요. 그럼 겸허주택 뿅 가게 지는데, 뿅 가는 게 처형 시점에 겸허주택 뿅 가지만 잔금 시점에 부실공사에서 뿅 갔잖아요. 두 번 뿅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후분양 제도는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겸허주택이 필요 없고 부실공사가 초래되지는 않아요. 품질이 향상이 되죠. 그러니까 선분양은 공급자 중심이죠. 공급자 이익을 막았으니까. 얘는 소비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후분양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그 후분양의 단점이 나왔었거든요. 자, 선분양은 당연히 공급이 늘어납니다. 팔고 지니까 돈이 들어오니까요. 많은 돈이 이제 자금이 흐르니까. 근데 후분양은, 자, 짓고 팔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대형 건설사만 독점으로 가서 이 은행이 대형 건설사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공급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배우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금융이니까 공급을 확대시키고, 선분양은 목돈 부담에 대한 것이 줍니다. 왜? 푼을 아파하니까요. 근데 얘는 3억이 필요하니까 목돈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보금자리론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또 들어와서 집값의 70%까지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땡겨주는 게 후분양으로 관련 취지거든요. 그래서 선분양은 공급이 증가하고 후분양은 공급이 감소한다. 이게 나왔어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 후분양은 짝대가 내려가잖아요. 약간 편법을 이용한다면. 그럼 얘도 내려가고, 선분양은 서 있죠. 공급이.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체 파트는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63페이지로 가시면 조세정책 하나 남아있잖아요. 자, 조세정책은 한 문제인데, 아쉽게도 작년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 조세에 대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세의 기능은 제일 중요한 게 소득 재분배입니다. 자,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죠. 상속세나 증여세가 그거예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데 이 부동산의 자원 배분의 기능도 한다는 얘기죠. 서민들은 주택 사기가 어려워요. 조세 특례를 줘서 그 사람한테 주거 공간이 배분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다른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 읽어서 읽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밑에 조세의 기착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기착하고 우리가 보통 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재밌게 조세의 전가와 기착 위주로 가져갑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좀 배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임대인입니다. 그럼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키겠죠. 얘한테 100원을 부과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임놈이 더하다고. 그럼 얘는 임차인한테 넘기죠.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만약에 이 조세를 전가시킨다고 하죠. 넘기는 게. 자, 이건 조세의 부과가 아닙니다. 부과는 과세권자 정부가 하는 거죠. 이건 부과가 아니라 전가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가 생산자라고 한다면 얘가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조세에 대한 기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기착. 그래서 이제 조세에 대한 기착은 어떻습니까? 전가되는 부분이 누구한테 부담 가느냐가 귀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착에 따라서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갑니다. 그러면 지금 칠판 주개가 1,000원이고 임대료가 제곱미터 1,000원이라면, 자, 전가시킨다는 것은 임대료를 올려요. 가격 올리겠죠.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1,06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60원만큼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면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겠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임차인 입장에는 소비자 잉여가 줍니다. 수요가 줄겠고, 다음에 이제 공급도 자기가 부담하니까 줄죠. 결론적으로는 가격은 상승하고 둘 다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세 기착이란 담세자, 그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르죠. 세금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느냐가 조세 기착인데, 자, 세금의 부과는 수요정급자가 어느 누구라도 수요가 완전 비탈화적, 완전 탈화적이 아닌 한 쌍방에 같이 부담하는 게 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는 수요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크게 달려져 있어요. 자, 그거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임차인에 대한 수요를 탄력성을 만들고 유리하게 만들거든요.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 선진국은 임대주택에 대체재가 많습니다. 갑돌이가 이제 선진국에 살면 그 선택의 폭이 넓어요. 넓다 보니까 얼마든지 딴 데로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은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인이 재산세를 전가시키더라도 얘가 딴 데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 거죠. 유리하니까. 근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굉장히 비틀어지죠. 불리하다는 겁니다. 분리.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막았는데 막았더니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더니 주택이 없죠. 다시 들어가서 어머 저 어릴 때부터 조세를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겠죠. 그럼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탄력 쪽은 유리하고 비탄력 쪽은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덜 부담합니다.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전깃줄에 참새가 있습니다. 얘는 참새고 얘는 사람입니다. 똑같지만은 A 참새와 B 참새가 있어요.
탄력적인 참새와 비탄력적인 참새다라고 한다면, 자, 얘가 수요자고 얘가 공급자라고 봐요. 그럼 수요자가 유리하고요, 공급자가 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지고 얘의 조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럼 우리가 재밌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조세를 부과시키는 건, 세금 부과시키는 정부예요. 제가 이제 그 사장꾼입니다. 그래서 총이고요. 총을 겨뤄요. 그러면 탄화를 장착시키고 재산세를 장착시키게 되면 탄력적인 애들은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맞는 부분이 적은데 비탄력적은 날아가는 게 좀 둔합니다. 좀 많이 맞겠죠. 자, 그럼 완전을 한번 봐볼까요? 완전 탄력적. 그럼 완전 탄력적은 완전히 유리하죠. 그럼 우리가 완전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 비탄력적은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전액 부담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총을 딱 쏘려고 착각딱 했으니 얘는 벌써 날아갔어요. 그럼 하나도 안 맞죠. 근데 얘는 완전 비탄력적인 완전 둔하죠. 자, 자, 일단 총을 쳐도 되니까 어때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피가 질질 흘리면서 내가 다 맞았구나. 전액 부담하는 거죠. 총을 잘 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유리하니까 공급자가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불리하죠. 수요자 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하고요. 공급이 탄력적 공급이 유리하니까 수요자 부담은 커지고 공급자 부담은 작아진다는 거죠. 그다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가 완전 유리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완전 불리하거든요. 그럼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가 완전 불리, 공급이 완전 유리하니까 수요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아직은 숙제가 안 됐는데, 자, 수탄이 우리가 2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고, 그 다음에 공탄이 얼마예요? 공급의 탄력성이 3이거든요. 그럼 얘가 탄력성이 크니까 얘 부담이 작아지고 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하면 5잖아요. 5분의 3을 전가시키고 5분의 1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얘가 60%, 얘가 40%, 100원이라면 60원, 40원 부담하겠죠. 그 다음, 자, 그래프는 우리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그 가격과 양이 있어요. 공급하고 수요가 있다면 가격을 이르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공급자에 대한 잉여라는 부분은, 자, 공급곡선 밑에 있는 생산비가 이 공급자에 대한 잉여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이제 우리가 소비자 잉여가 됐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서. 그럼 공급과 수요에서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얘한테 부과시키게 되면 가격을 올리죠. 그럼 1,000원에서 1,060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 부담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잉여는 이만큼의 잉여가 우리가 줄어든 거죠. 공급자도 요만큼의 잉여가 있다가 얘가 40원을 부담하죠. 아까 40원만큼 부담한댔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매한 건 960원에 판매하게 된 거거든요. 얘 수입도 줄어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얘만큼에 대한 부담을 했으니까 잉여도 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요만큼에 대한 전체적 사회적인 잉여가 감소된 겁니다. 순손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렇게 드세요. 가격 오르면 수요 공급이 다 줄니까 그 잉여는 줄 것이다. 둘 다다.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밑에 리을에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 왜곡이 비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다 소유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또 지가 부담하니까 감소하면서
C2의 부분 차의 전체적 비용도 발생을 하는 거죠. 이만큼의 손실이 온 거예요. 그럼 사회적 후손 손실이 발생했다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의 잉여 확 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가볼 텐데 일단은 뒤에 아마 있으면은 제가 가는데 있네요. 16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을 가시게 되면은 여기는 좀 나중에 설명하면 힘들 것 같아서 8번에 가시면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자 1번 수요 곡선 공급이 비해 더 탄력적이다.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럼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가 부담이 커지겠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 비해 더 탄력적이다. 공급이 더 유리합니다.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지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을 함으로 자 어떻습니까? 아까 이만큼의 잉여가 있었는데 요만큼 상승하니까 요만큼밖에 잉여가 안 돼요. 잉여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자도 가격이 하락하니까 생산자 잉여도 줄었죠. 전체적인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록이 되지만 세금만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만큼이 기록이 되지만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후생 감소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줄다 보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원 배분이.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그 양도소득세와 토지의 단위세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이제 가기 전에 자 이렇게 갑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요. 자, 우리가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 재고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약간 좀 틀을 바꿔볼까요? 자, 이제 요거는 아까 참새 시리즈는 가고 자 만약에 신규 주택과 재고 주택이 있다. 그럼 신규 주택 반짝반짝 별이 빛납니다. 그 다음에 재고 주택이라는 것은 오래된 주택이죠. 중고 주택이죠. 그러면 재고 주택으로 본다면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세금을 부과시키죠. 자 그래서 공수 그래서 공급자 그 다음에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세금에 대한 게 취득세를 이제 우리가 부과시킬 때 수요자한테 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진세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건데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5억짜리다. 얘는 오래됐으니까 뭐 1억짜리다. 라고 한다면요. 자 만약에 세율을 10%씩 부담을 시켰다. 그러면은 자 5억에 5천을 이 둘이 이제 뭐 얘가 또 전가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얘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얘는 1억에 2천은 어떻게 이제 누가 많이 부담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규주택에 공급하는 공급자는 이제 건설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주택에 공급하는 이 사람은 옛날에 살던 고소득층이에요. 얘가 저소득층이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제 넘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신규라는 자체는 예전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을 때 공급자는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중고주택은 어떻게 돼요? 좀 개조선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입니다. 그럼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럼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자와 중고주택에 대한 수요자는 자 신규주택은 그만큼 고소득층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죠. 그래서 탄력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탄력적이고 자 재고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좀 비탄력적이죠. 얘가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얘가 신규가 이제 공급자가 조금 더 팔고 딴 데 가버리니까 재고주택은 조금 선택의 폭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부담을 좀 적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에서 자, 그 5천만 원에 대한 그 세금이 자기가 부담하기 싫으니까 전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각하게 너 4,500 내. 난 500만 원만 낼 거야. 그러면서 얘 부담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부담이. 근데 얘는 불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2천에서 자 100만 원밖에 못 부담시키고 자기가 900을 자기가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 이 재고주택에 대한 애들이 더 부담이 커지고 얘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30%를 얘한테 확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얘한테 5%를 부담시키는 거죠. 전가되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이 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규는 생산에 소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급자가 비탄력적이에요. 그 다음 오래된 주택은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에 대한 조세율을 한국 인상했을 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하게 되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신규주택 구입하는 고도층에 비해 공급이 탄력적인 재고주택 구입자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역진세로 가야 돼요.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조세는 역진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죠. 그러니까 역진세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제 역진세라는 정확한 표현은 이 세법에서 가세표준이라는 걸 배우세요. 가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게 역진세거든요. 누진세는 가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역진세라는 얘기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적 형평이라는 자체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뭐 갑돌이 율돌이가 소득이 똑같으면 똑같이 내는 게 수평적이거든. 근데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건 수직적이에요. 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등가세,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낫다. 그죠? 그렇게 염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게 있겠지, 밑에. 7번하고 8번을 묶으셔서 밑에 양도세라는 게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수요 억제 정책이거든요. 중과한다는 것은. 근데 예전에 우리가 강남에 막 집값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드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는 투기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과 정책을 이제 쓰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보통 그 정책이라는 자체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을 줍니다. 시간적. 그 갭을 줘서 이 강남 일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얘네들 지금 정부가 지금 3월 달이지 않니? 지금 니네들한테 재산세를 양도세를 중과시키는 자체를 일단 발표를 하고 우리가 한 6월 달에 발표할 테니까 니네들 지금 한 3개월 동안 빨리 있는 물량을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양도세를 중과하는 사람들은 다 일가구 다주택이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눈 깜짝 안 합니다. 정권 바뀌면 되는데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동결효과예요. 이 동결효과라는 자체는 동결효과라는 자체는 꽁꽁 얼어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급이 줄죠. 그럼 가격이 상승합니다. 동결효과가 나오면 무조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동결효과입니다. 그래서 동결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 줄 양도세 동결효과가 있다면 주택 가격이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니다. 매도자 시장의 매도를 유보하죠. 공급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정부가 원했던 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 자, 헨리 조지라는 것은 토지 단일세 운동은 예전에 아마 여러분이 그 지대론에서 고전압파라는 게 있잖아요. 지대는 잉여다, 불소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단일세 운동은 토지세만 걷어라. 그래서 갑돌이가 지주라고 한다면 땅을 빌려주죠. 얘가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부중성에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 그 재산세를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을돌이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는데 지대를 내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공급자가 다 부담을 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다 내니까 형평성에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세는 걷지 말고 토지세만 걷어라. 그래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넘기시면 넘긴 게 키포인트가 되는데 자, 토지세를 사회공익에 사용하자. 그래서 이 토지세는 전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안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걷어야 할 세금이 걷지 말아야 할 세금이 막 걷어지잖아요. 비효율적인 세금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건 효율적인 세금이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아까 내용을 본다면 교재 164페이지에 그 박스에 미음번에
토지가 만약에 완전 비탈적이라는 전제는 이 토지 단위세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세를 부과시키려도 어때요? 자원의 배분이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자,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다 보니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원하는 사람한테 이윤이 가야 되거든요. 시장에서는 거래 상대자가 쌍방 관계가 이 잉여를 갖게 된다면 전체적인 효용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효용이 발생을 하는데 토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죠. 토지는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좀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봅니다. 166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인, 완전 비탄력적인 게 더 좋겠죠. 표현이. 그러면 토지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크지 않고 작습니다. 비효율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세금을 했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틀린 거. 자, 이건 똑같이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똑같다는 걸 이제 보여드립니다. 4번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차등 과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특정 방향으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 가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차등 과세를 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의 1번을 보시면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의 간격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차등 과세를 해야 된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약 강의 들으시면 다음 바로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 집을 꼭 또 여러분이 구입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5번 틀린 거 3번 이 동교로가는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킨다고 겁을 내지만 동교로가에서 공급이 안 나와. 그러면 집가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의 거는 제가 기출문제에서 해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빨리 투자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론 파트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72페이지를 가서 자, 우리가 빨리 또 가도록 할게요. 172페이지. 자, 172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출제가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작년에 좀 나왔었는데 지렛대 효과가 잘못 나와서 좀 이시청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잡는데 자, 투자라는 자체는 자, 봅니다. 투자라는 자체에 대한 정의. 자, 미래에 대한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고려하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소비한 거는 현재니까 확실한데 미래의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은 위험에 따라요.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요구하죠. 자, 투자의 장점은 지렛대 효과는 이제 제가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인플레이션 헤징이라는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동산이 올라가거든요. 인플레이션을 헤징, 방어하는 수단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임대를 받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받는 처분이득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두게 되면 토지 임대를 받지만 자, 토지 가격이 지금은 떨어졌지만 조금 이 매각을 미루더라도 나중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 다 얻을 수 있고요. 절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정산하게 되면은 세금 공제해 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와 차입금 이자가 공제된다. 그래서 감이라고 외우시랄 거예요. 감이. 겁도 없이 세금 공제되다니 이렇게 돼서 배우실 거고요. 소유의 긍정이 생깁니다. 내가 부동산 갖고 있으면 또 오래 가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렛대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렛대 효과에 나와 있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계산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오른쪽 문제 잠깐 금액으로 나온 건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퍼센트로 나온 거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드릴 거니까 요약 강의에서는 내용 위주로 가십시오. 자, 지렛대 효과가 여러분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잘못 나와가 특히 이제 제가 작년에 이거는 나올 겁니다라는 제가 그 공식을 정해둔 게 있거든요. 부채 비율을 따라서. 근데 출제원이 잘못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출제원급으로 말씀드리면 자, 기출문제가 계산 문제 11문제가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엔 2문제를 계산 문제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럼 올해는 기출문제입니다. 무조건 기출문제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로 간다면
자,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로 얘기를 합니다. 지렛대 효과. 자, 그래서 영어지만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렛대라는 건 무거운 짐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혼자 올리는 게 아니라 타인에 들을수록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가 있는데,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분이라고 해요. 야, 너 거기 지분 있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타인 돈을 빌려요. 그럼 타인 자본이 있죠.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게 지분은 지 거, 저당은 저분 거, 은행이시죠. 자, 그럼 타인 자본을 늘리게 되면 자,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 높아지겠죠. 지렛대가 커지는데 중요한 건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금의 융통, 부채를 많이 빌려서 위험합니다. 위험도 반드시 증가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자, 그러면서 자,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 텐데요. 물론 뭐 오른쪽의 문제도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예전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1억에 대한 총 투자액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총 자본이라고도 하고 이제 통 투자액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순영업 소득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현금 수지에서 순위 임대료라고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책에 총 자본 수익률, 그다음에 총 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 이렇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자, 종합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총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요.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수익률, 그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다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돈을 안 빌렸을 때에 대한 수익률이죠. 그냥 1억을 순전히 내 돈으로 가서 투자를 해서 2천만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0.2가 되니까 100분이 20%가 되죠. 자, 그럼 이제 타인 돈을 빌려서 지렛대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럼 타인 돈을 빌려서 20%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내 돈이 이제 4천만 원이 내 돈이 됩니다. 그래서 내 돈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자기 자본. 부자로 이제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은 내 거죠.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자, 얘가 이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럼 타인 돈은 6천이겠죠. 6천만 원. 타인 자본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저당이라는 표현이죠. 저당은 이제 은행이시죠. 자본이시죠. 은행이 되고 이제 빌려준 그 기관들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10%다라고 한다면 자, 이걸로 비교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돈만 투자했을 때 20%보다 이자가 20% 넘으면 안 됩니다. 넘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부의지립도가 됩니다. 그럼 얘랑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자가 낮으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이건 투자하면 무조건 20%를 넘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이 4천만 원이고요. 자, 2천만 원이 순소득이 되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그 6천에 10%니까 600만 원이 돼요. 이게 1,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400만 원을 4천만 원은 35%가 나옵니다. 15%가 늘어나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정이냐, 아니면 부냐, 아니면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가 0이냐. 그럼 제일 큰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했을 땐 종합 수익률입니다. 종합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돼요. 저당 수익은 이자 수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저분보다. 그러면서 자, 이게 바뀌면은 부가 됩니다. 같으면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지렛대 효과라는 자체는 만약에 20%에서 이자가 10%면 이 뺀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예요. 20에서 10을 빼면 플러스 10이거든요. 플러스가 되는데 자, 얘가 20이고 얘가 30,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니까 20%보다는 아까 높았지만 낮아지는 거죠. 얘가 20인데 얘가 20이에요. 이걸 빼면 정이니까 중립적 레버리지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러면
타인 돈을 빌려도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는 이따가 제가 잠깐 해드리도록 하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지렛대 효과는 부채 비율이 증감이 부채 비율은 이제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나누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리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겠죠.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죠. 총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번에 가시면은 위험해요. 금융적 위험 부담하겠죠. 수익률 높아지지만 위험도 증가한다. 그러면서 3번에 가시면 그러면 위험도 커지면 지렛대 효과도 커지는 거죠. 그다음 자 우리가 그 보통 전세를 안고 집을 산다는 얘기 많이 들잖아요. 전세라는 자체는 전혀 이자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년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정해지 효과가 되는 거죠. 얘는 수익률이라면 얘는 수익금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정부 중립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제일 높아야 되고 종합, 그다음에 저당이 제일 낮아야 된다. 그다음 이제 문제를 이제 본질 보시면 지렛대 효과가 지분 수익률 종합을 뺀 게 이제 지렛대 효과가 되는데요. 자, 이게 20에서 35를 빼기 15만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옆에 있는 식이, 그 6번의 식이 제가 똑같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게 좀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패턴은 지금 풀었던 패턴으로 가는데, 자, 총 투자액이 얼마야? 총 투자액, 총 자본이 총 투자액입니다. 자, 요게 지금 100억, 1000억이라고 돼 있죠. 그럼 1000억에서 자, 자세히 봅니다. 1000억에서 자, 순소득이 100억이었어요. 근데 이거 혼자 푸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산 가치 상승률이 10%입니다. 그럼 10%만큼 나중에 100만 원을 더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100이 아니라 얘가 200억이 된다는 거죠. 가치 상승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처분도.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얘가 200억이라는 자체를 좀 염리, 이것만 봤을 때는 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잘 안 했지만 보통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럼 운영이라는 자체는 투자의 소득이득이라는 것은 임대로 받는 겁니다. 매년. 그 다음에 양도 차익도 있죠. 그 처분에 대한 것이 자본이득이에요. 캐피탈 게인. 그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2천만 원 자체의 순소득은 임대료를 얘기하고요. 10%가 올라갔다는 건 양도 차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20%가 됐다고 봐야 돼요. 종합수익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왔습니다, 분들이.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비슷비슷하죠. 자, 우리가 요게 그 이자를 빼야 되니까. 그럼 4천만 원, 자, 1000억에서 내 돈이 이제 얼마가 돼요? 자기 돈이 1000억에서 400억이 되겠고요. 타인 돈이 600억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400억에서 자, 200억에서 빼야 돼요. 얼마를? 600억의 10%가 60억이잖아요. 그럼 140억이 되겠죠. 아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럼 140억을 400을 나누면 0.35니까 35%가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15%만큼 늘어난 거죠.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서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 때문에 꼭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계산 문제는 좀 그렇다고 하고 지금 했으니까 자 176페이지 가시면 자 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5번이잖아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했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커지면 일단 무조건 지렛대 효과라는 자체는 그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타인 돈을 빌렸으니까. 그러면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 무조건 증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3페이지. 자,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최근 경향이 일단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 드릴 테지만 그 최근 경향이 그 밑에 보시면은 위험의 유용이라는 게 나와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 이제 이따 문제를 보여드리면 거의 간접적으로 한 2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처음에. 사업상은 경영 위험이라고도 하고 수익성과 관련됩니다. 기업에. 그 사업 자체에서 오는 거죠. 사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사업 자체에서 연유된다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요약 강의다 보니까 시장 운영 위치적만 했는데, 자, 이건 이제 제가 보여드립니다. 시장상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떨까? 시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수요급이 항상 바뀌다 보니까, 자, 우리가 내가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생각해서 뛰어들었는데 공급이 더 많아서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시장상 경기 침체에서 시장 침체에 의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침체가 돼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공실이 생겨서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된 거는 시장, 그것도 사업상 위험이 들어가고요. 운영은 영업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변동될 수 있고요. 자, 위치적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만약에 29번지 아파트가 있고요. 30번지에 공원이 있는데, 자, 이런 값어치가 올라가요. 근데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 값어치가 확 떨어졌어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위치 파트에 절대적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다. 자, 우리가 강남이라는 곳이 예전에 고조선 때서부터 지금까지 위치의 변함은 없어요. 그럼 가치가 바뀌었다는 건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은 자금의 융통인데, 자, 부채를 많이 빌려서 그렇죠. 지렛대 효과라는 거 좀 전에 배웠잖아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례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 위험도 커지죠. 자, 법률 쪽 위험입니다. 자, 법률 쪽은 법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정책의 변화죠. 그래서 갑자기 규제를 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지려고 이제 건설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그린벨트로 묶거나 그 아파트 부지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세제나 부동산 세제는 조세제도인데 감가상각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경이 중요하죠. 자, 넘기시면은 임대료에 관한 법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중요하고요.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잘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인플레. 그래서 인플레라는 자체가, 자, 이 금융 파트와 연결되는데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앞쪽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그런 수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옛날에 100만 원씩 받았으면 그 물가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타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어때요? 그만큼 그 임대료를 또 올려서 나중에 임대료에 대한 정가, 조세, 이 위험에 대한 정가라는 걸 또 배워줄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다른 문제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게 훨 나아요. 유동성이라는 건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주식은 무조건 현금화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 나왔던 게 우리 부동산은요. 자,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단기에 금매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에 현금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황금성이에요. 그럼 금매로 놓게 되면 싸게 내니까 그만큼 손실이 오죠. 자,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대상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이 전환돼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면은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많이 될수록 나중에 유동성이 높아지면 유동성 위험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풀면서 좀 갑니다. 자, 우리가 문제로 가시게 되면 페이지 177페이지로 가시면 7번 문제가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177페이지에 7번에 1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용어 정리입니다. 갑돌이가 차입자예요. 차입자. 자, A은행이 대출자라고 합니다. 대출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얘가 지금 1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자, 물가상승 화폐 가치 떨어지기 때문에 고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변동을 해야 여기서 인플레만큼 너 130만 원 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은행은 고정보다는 변동을 원합니다. 그래서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대출자는
변동 대신 고정을 원한다? 아니에요. 자, 바뀌었죠. 고정 대신 변동을 원한다는 거죠. 자, 보여드릴까요? 179페이지 가시면 9번에 다른 것들은 아직 건드리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는 나중에 할 거고요. 9번에 가시면 모두 옳은 걸 고르라. 자, 기억. 경기 침체에 의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그 위험은 어떻게 돼요? 사업상 위험 맞고.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자, 대출자는 고정을 하게 되면 위험해요. 자, 그러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아유, 높아지겠죠. 자, 요거 디귿하고 니은은 남겨놓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자, 10번에는 그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입니다. 부동산은 단기에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곤란해요. 낮은 환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강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174페이지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 우리가 15강서부터 우리 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